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66회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90년도에 대해서 오늘 3부를 맞이했습니다. 1부에서는 1, 2월의 타이틀 매치와 또 복싱 이슈, 그리고 2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6월부터의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에서 함께 자리해 주셨던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복싱 팬이신 김영문 님도 역시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6월 달에 타이틀 매치가 이제 6월 9일에 문성길 선수와 힐베르토 로만 WBC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1차 방어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 경기 할 얘기 많죠. 문성길 선수와 주니어 반탄급 최고의 복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만 선수의 그 명승부전인데 이거 이 시합도 꽤 어려운 시합이 될 거라고 봤는데 문성길 선수의 또 아까 네. 김영문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실력자들의 실력을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문성길 선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시합도 이상하게 로만 선수가 어떻게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합 전에 이 로만 선수가 아까 언급했던 코나도 선수한테 너무 압도당하면서 타이틀을 풀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코나들을 문성길 선수는 1라운드 2번 다운시키고 막 아주 난전을 끝에 제압해버리니까 좀 힐베르토 로만 선수가 제 느낌상 초반부터 정면 승부를 피하고 좀 외곽으로 좀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때 주심도 아까 언급하셨던 그 유명하신 리차드 스틸님께서 또 심판을 보셨고, 근데 제가 놀랬던 건 경기장이 좀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거. 그게 좀 이때 당시 문성길 선수는 좀 나름 인기를 구가하던 선수였던데 항상 경기장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장 규모를 떠나서 관중을 가득 채우던 선수인데 이 시합은 좀 선전이 흥이 덜 됐는지 좀 그 벤치 상단, 경기장 위에 상단부가 상당히 좀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두 선수의 인지도나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관객이 적었던 시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로만이 다운도 한번 당하지 않나요? 1라운드 맞죠. 초반에 한번 다운을 당하더니 문성길 선수와 정면 승부를 좀 피하는 듯한, 그러다가 팔에 결국 TKO로 안 나오죠. 예. 종료 TKO로 하고, 예. 그리고 이 시합이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또 유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아, 그렇죠. 예. 두 선수가 동갑이에요. 1961년생인데 그러니까 나이는 같지만 로만은 이미 이때 프로 전적이 거의 60전이 넘어가는 그런 그 복싱 나이는 정말 많은 그런 베테랑이었고, 그래서 문성길 선수와의 시합 때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은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친한 그 동료들과 함께 이제 은퇴 기념 여행을 간다고 떠나다가 그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하는, 아마 6월 그 9일에 시합 끝나고 거의 20일 정도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하는 그런 비보를 또 국내에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 로마는 멕시코 내에서도 되게 명챔피언으로 추앙받는 선수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상당히 그 까다로운, 그러니까 그 문성길 선수가 로만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성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로만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와타나베지로한테 타이틀을 딸 때부터 또 이제 라시아루와 주고받고 그 여러 번의 방어전을 거쳐 나가면서 상대의 어떤 기량을 좀 연소시켜버리는 그런 그 능력을 좀 로만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칸토랑 조금 비슷한 주먹이 있는 칸토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펀치력이 있는. 참 매력적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로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복싱 매니아들도 몇 분 제가 봤었는데, 그런 또 로만을 정말 간단하게 이겨버리는 문성길 선수, 참 보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볼매죠,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선수. 네. 참 자기만의 그 상대 선수의 타이밍을 잡는, 무력화시키는, 봉쇄시키는
그런 자기만의 감각이 정말 투철한 것 같아요. 문성길 선수만. 폼은 필요 없다. 이런 사치다. 그러니까 네. 테크닉은 사치다. 사치다. 부신. 문성길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아마추어 출신으로 대표적으로 문성길 선수가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이제 박찬희 선수도 프로에 데뷔를 해서 뭐 승승장구를 했고, 하지만 프로에 들어와서 꽃 피우지 못한 그 인류 선수들이 훨씬 많았고요. 근데 90년도에 그래도 국내를 대표했던 아마복서들이 대거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이제 2월 달에 오광수 선수가 이제 데뷔를 하고, 변정일 선수도 2월에 데뷔를 해요. 네. 그리고 김광선 선수가 이제 드디어 연말. 한 5, 6월 정도, 4월 정도쯤에 이제 프로에 데뷔하겠다는 공표를 하고 이제 화랑 프로모션과 계약을 하죠. 그러면서 11월에 이제 프로에 데뷔를 하는데, 김광선 선수 경우에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나를 스카우트하려면 2억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들이 그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데려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김광선 선수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세계 타이틀을 따기 전에 지면 한 번 질 때마다 5천만 원씩 반환하겠다. 아, 그거 참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조건을 이제 걸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좀 세간에 어떤 화제가 좀 될 만할 때 그 화랑 프로모션의 장병호 회장이 이제 그 1억 5천만 원을 주고 김광선 선수를 이제 스카웃을 합니다. 그거 삽이었나요? 아니 스폰 받아서 준 아닙니다. 그 삽이죠. 삽이. 그러니까 화랑 프로모션의 장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워낙 성북구 장위동 쪽의 유지예요. 지금도 뭐 굉장히 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실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주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왼손이 이제 방앗간에 놀러 갔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장애를 안고 성장을 했는데, 그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권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웰터급 챔피언이 됩니다. 그 부유한 그 환경에서. 그러면서 상당히 일본에 가서 세계 챔피언했던 후지다 케이시와도 겨뤘고, 상당히 클레버 복서로 명성을 좀 날렸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랑 프로모션을 설립을 하고 이제 김광선 선수를 스카웃을 한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로는 김준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 변정일 선수는 88 올림픽 때 이제 비운을 막 겪고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경기장에 링 위에 앉아서 한 40분을 미국으로 생중계되는 그런 또 비운을 겪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변정일 선수를 눈여겨보던 그 당시에 복싱계 쪽의 프로모터는 아니었어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스포츠 어떤 요즘으로 치면 매니지먼트 회사였는데 거기서 변정일 선수를 스카우트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시합 데뷔전을 못했어요. 그렇죠. 프로 데뷔전을 못하다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90년도 2월에 이제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데뷔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부터가 이제 또 막막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역시 이제 화랑 프로모션에서 그쪽 이전 에이전시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이적료를 주고 변정일 선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선, 변정일이라는 쌍두마차를 화랑 프로모션이 90년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광수 선수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풍산 프로모션에서 스카웃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민병용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병용 선수와 더블 이제 메인 이벤터로 이제 경기를 나섰던. 그래서 참 복싱 팬으로서는 볼거리도 많고 이슈도 많이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속은 골마가고 있었던 거죠. 썩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김광선 선수도 이제 봄에 계약을 했는데 MBC에서 프로복싱 중계 안 하겠다. 그 영향 때문에 데뷔전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타결이 돼서 11월 1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MBC가 중계를 하죠. 김광선 선수의 이제 경기를.
11월 10날 유명우 선수와 가메스 2차전을 중계를 하고 그 후에 이제 김광선 선수의 데뷔전을 예,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복서들이 이제 대거 그 거물급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온 거는 90년대에는 이해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문성길 선수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성공 그렇죠. 가도를 찍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롤 모델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뭐 문성길 선수도 61년생이신데 87년도에 프로를 데뷔하셨으니까 한국 나이로 27살에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근데도 챔피언에 등극하고 두 체급 석권까지 하는 게 또 아마복서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혀 봐야죠. 내 나이 그거보다 더 어린 내 나이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또 많이 또 프로로 넘어서 또 좋은 경기력 이기곤 지곤 해서 또 변정일 선수, 김광 선수, 오왕 선수 다 경기는 좋았잖아요. 승패를 아주 좋았죠. 떠났어. 예, 그 아마추어의 명성에 걸맞는 경기력을 또 보여주셨고 너무 챔피언이 못된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선두 주자, 선발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건데 네. 야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했는데 강정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도 그렇죠. 좋은 조건으로 가고 네. 또 유현진 선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김광현 선수나 양현종 선수까지도 그렇죠. 이제 좋은 계약으로 조건으로 계약을 하듯이 네. 문성길 선수가 거액을 받고 프로에 넘어왔는데 두 체급을 제패하면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김광선 선수라든지 이런 그 후발주자들이 네. 자신 있게 날 스카우트 하려면 2억을 내라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네.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성길 선수가 아마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그쵸. 세계 챔피언이 못 되고 시들어져 버렸다면 아마 그 뒤에 프로에 오는 선수들도 좋은 조건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 뭐 계약금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의 계약금은 프로야구에서도 굉장히 톱스타급 아마추어 톱 레벨에 있는 선수가 받는 계약금이었는데 그러면 상당히 거액의 그쵸. 그 금액을 지불을 한 거죠. 엄청난 거액의 금액을 지불했죠. 상대적으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1억 원을 아마 선수에게 주고 스카우트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지금도 없거든요. 어렵죠. 자, 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샜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보죠. 그래서 6월 9일에 문성길 선수가 그 전 명챔피언 로만을 8회 종료 TKO로 꺾고 1차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동양 챔피언이던 임정근 선수가 그 WBC 라이트 플라이급의 그 강한 챔피언이었던 움베르토 곤잘레스에게 미국 잉그루드 포럼에서 그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곤잘레스는 기량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거의 정점에 다가가는 중이었고 또 곤잘레스 이전에 뭐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곤잘레스랑 대전했던 한국 선수들 이전이니까 이효루 선수와 장정구 선수는 지긴 했지만 나름의 그런 투혼을 좀 불살랐다는 그런 인상을 팬들한테 보여줬는데 이 임정근 선수 저는 라이브로는 못 보고 나중에 영상으로만 봤는데 임정근 선수는 그 두 명에 비해서는 경기력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무기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 생각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시합이었어요. 예, 저도 생중계가 아니었죠 이 시합이. 네, 생중계 안 해줬어요. 나중에 녹화 중계도 안 해줬습니다. 네. 나중에 어떤 뭐 테이프로 시합을 봤는데 역시 뭐 곤잘레스의 상대는 되지 않았던 좀 이렇게 허무했던 그런 시합으로 기억나네요. 그리고 임정근 선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때는 뭐 어떻게 해서 동양 챔피언이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 동양 챔피언이 된 거는 이제 그 정선용 선수가 동양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국내에서 덴추아타나에게 뺏겼어요. 정선용 선수도 소니비다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돼서 연속 KO로 이제 방어에 성공하면서 또 그 상당히 유망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 덴추아타나라는 복병에게 이제 정말 의외의 판정패를 당하면서 타이틀을 풉니다. 근데 그런 덴추아타나를 다시 불러들여서
임정근 선수가 어. 도전을 해요. 예. 그 추아타라를 포항에서 KO 시키고 챔피언이 됩니다. 와, 그러면은 그렇게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때 지명방어전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지명 도전은 아. 아니고 그 1차 방어전도 이제 KO로 장식을 하고 음. 근데 이제 임정근 선수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은 근거지가 부산이에요. 네. 또 부산 쪽이다 보니까 그 수도권 복서들에 비해서 약간의 그런 불리함이 있었고 또 이때 당시는 이제 동양 타이틀 중계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기가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러 가는 것도 그냥 기사로만 볼 정도였고 임정근 선수에 대해서 정말 복싱 골수 팬이 아니면 잘 모를 정도로 네. 좀 그렇게 도전했는데 초반엔 잘했어요. 꽤 잘하더라고요. 1, 2라운드엔 잘했습니다. 초반에는 뭐 네. 맞받아치고 서로 꽤 잘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4라운드에 다운을 당하면서 경기가 좀 기울었고 5라운드에 레퍼리 스톱은 좀 빠르지 조금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인상도 좀 있었는데 한국 선수들이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동양 선수들이 미국 무대에 가서 그 큰 편차를 보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시켜도 그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임정근 선수는 현재 이제 부산 트레인 네. 그 거북 체육관의 이제 관장이고요. 아, 그리고 그 아들이 임진욱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챔피언도 역임을 했고 동양 타이틀에도 도전을 했고 또 WBA 아시아 타이틀에도 도전한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어요. 부자 복서죠, 부자 복서. 지금 은퇴했나요? 아들 임진욱 선수가 지금 시합을 안 한 지 꽤 됐어요. 공백기를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데 뭐 재기를 할 것인지 이대로 끝낼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 요 시기부터 당분간 좀 흑역사가 좀 나오네요, 우리나라. 타이틀 계속, 매치야? 예. 세계 타이틀 매치가. 뭐 그래도 뭐 이긴 시합도 많은데요. 보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잠깐 한4 시합 정도가 이후에 조금 무모한 좀 경기 결과가 좀 그렇게 나왔던 시합들이 일주일 있는 뒤에 또 이어루 선수가 이어루 선수가 1차 방어전을 이바라기? 일본에 이런 도시가 있는 줄 전 처음 알았네. 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뭐 이런 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바라기 시합.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진짜 6일 후입니다. 7월 29일인데 이어루 선수가 원래는 1차 방어전을 로미 나바레테랑 하기로 했어요. 한 차례 이제 꺾었던 선수인데 그 이어루 선수에게 진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국내로 불러서 이제 1차 방어전을 갖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무산되면서 그 일본 원정을 가게 됐는데 아마 레오파드 다마쿠마 쪽에서 좀 거액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어전이 일본 원정 방어전으로 바뀌었고 그 레오파드 다마쿠마는 김용광 선수에게도 한 차례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또 이어루 선수는 그런 김용광 선수를 이 전해 라이벌전에서 또 승리를 했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원정을 갔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합을 임했는데 그 실제 시합 내용은 그 중반 라운드가 지날수록 뭔가 힘이 빠지고 뭔가가 그러니까 스태미나가 금방 부과되는 체중 조절에 실패한 거 아닌가 좀 심하게 그리고 또 그런 시합. 너무 가드 위를 좀 때리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요? 이어루 선수가? 앞면에 그러니까 유효타를 터뜨리기보다는 무모할 정도로 가드 위를 막 펀치를 난사하는 듯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거의 있어서 눈을 감고서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태미나 안배나 좀 무모한 공격이 좀 그거는 이제 경기 후반에 좀 본인의 마지막 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주먹이었고 그 전에는 5라운드까지는 그렇게 뭐 꽤 그래도 치고받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오파드 다마쿠가 선수가 이 선수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좀 견고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멀대같이 보이지만
이 주먹이 이렇게 안쪽에서 주로 터지기 때문에 주먹이 좀 흐르는 이호로 선수보다는 조금 더 정타가 그렇죠. 네, 유효타면. 유효타면에서 조금 차이가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그 체력이 많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좀 힘든 시합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냉정하게 보면 실력 대 실력으로 보면 이호루 선수가 이렇게 KO패할 그건 정도만큼 아니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선수는 아니고 오히려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의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체중 조절 시켜야지 않았나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그 말씀하셨다시피 후반에 진짜 갑자기 흔적거린다고 해서 체력 안배를 그 예상하지 않고 그렇게 무모하게 시합을 했나 아니면 자기가 이겼던 김용광 선수한테도 졌던 선수라서 뭔가 자기도 좀 강한 인상을 남기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시합에 대한 냉정함을 좀 깨트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 시합 그 플랜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중간에 깨졌어요 이게. 이게 치고받다가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갈 줄 알아 충격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다마쿠마가 맷집도 좋고 좀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견고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훅을 난사하게 됐고 거기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제풀에 지쳐서 어떤 정탈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긴 이에루 선수가 움베르토 곤잘레스의 주먹을 다 견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결국 링에 쓰러지진 않았었는데 이때는 좀 탈진한 듯한 네. 그런 네, 그 느낌이 맞아요. 좀 들긴 했어요. 이 이바라기가 어느 지역에 더운 지역인가요? 일본 내에서도? 그때 아오모리에서 했었는데 이바라기 현의 아오모리일 거예요. 현이구나. 이바라기 현. 그 김용호 선수 할 때 기억나는 게 그 아오모리 뭐 그 멘트가 기억나거든요. 네, 레오파드 다마쿠마가 거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니까. 그래서 참 기분이 참 더러웠던 이 시합을 보고 좀 죄송한데 굉장히 더러웠어요 기분이. 저렇게 이호로 선수가 아무리 복싱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일본에 가서 힘을 저렇게 못 쓸 수가 있나 좀 그렇게 좀 실망을 좀 했어요. 이 시합을. 부체급을 다 1차 방어에서 실패해버리니까 불운하죠. 불운한. 김태식 선수가 80년도에 따따 뺏겼던 타이틀을 10년 만에 이호루 선수가 찾아온 건데 정말 또 단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일본 복싱계는 완전히 경사였어요. 21연패를 끊고 오하시가 챔피언이 된 후에 레오파드 다마쿠마까지 또 한국 선수를 KO시키고 또 챔피언이 되면서 두 명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일본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한 시점인가요? 또 한 번 주춤하나요? 완전히 살아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불씨가 지펴졌죠. 그러면서 이제 다치요시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달궈지기 시작하고 이효과가 또 다음에 유명을 잡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일본 복싱은 이제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희망의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였고 우리 시적인 복싱은 표현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복싱은 이제 조금씩 그 어둠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안타깝네 싶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래서 저도 이때 개인적으로는 그 여름 수련회 때문에 이제 가서 이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이겼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얘기 듣고 참 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경기도 경기지만 이어루 선수가 이때 나이가 불과 이제 24살이었거든요. 우리 나이로 67년 빠른 67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바로 뺏기고 은퇴를 해버리는 것.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충분히 가능했던 선수였는데. 이효루 선수도 극동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원정이를 간 게 또 이게 자금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작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뭐 배제 못하죠. 네.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그래도 거고. 뭐 언더머니나 이런 걸 좀 뭐 이제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30년이 지난 일이고 국내에서 로미라 파레테랑 방어전을 하겠다고 발표까지 됐었는데 갑자기 선회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프로모션을 탓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복싱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뭐 이제 그런 가야죠. 쪽으로 이제 네. 선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개최를 했을 때 80년대 대회만 개최하면 막 이제 주머니가 그냥 돈이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 지났거든요. 방송국에서는 중계료를 자꾸 적게 책정을 하고 관중 수입도 적어지고 또 나가야 되는 지출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미국, 일본 측에서 많은 대전료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가는 게 또 정상이고요. 또 레오파드 다마꾸마가 김용광 선수에 한 차례 졌기 때문에 이하루 선수로서는 무모한 그런 방어전도 아니었어요. 이 시합 자체를 처음에 5라운드까지 본인 스타일로 가다가 치고받는 난전으로 가다가 이 다마쿠마 선수가 맷집이 굉장히 좋고 그 가드가 견고하기 때문에 이효로 선수의 스타일로 그렇게 풀어가다가는 뭐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효로 선수가 조금만 더 영리하게 거리를 조금만 두고 김용광 선수 같은 그런 빠른 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시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의 거리를 좀 두고 이렇게 조금 더 루즈한 시합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판정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그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이성을 페이스를 잃고 자기 주먹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모하게 주먹을 던지다가 초조했나 봐요. 네. 굉장히 초조하면서 적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순간적으로 고갈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프레에 그냥 주저앉았던 것 같네요. 레오파드 다마꾸마는 상당한 기교파 선수인데 이하루 선수가 힘으로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처럼 안 통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멘탈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쉽게 또 타이틀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고 이제 8월로 접어들죠. 8월 18일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엄청 더웠어. 이때 이천에서 그 국내에서 참 하드펀처로 각광을 받았던 이기준 선수가 그 폴뱅키 챔피언을 불러서 WBC 슈퍼벤텀급 염동균 선수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에 도전을 합니다. 이 폴뱅키 선수는 나중에 알았지만 아마추어 때 뭐 한국 국가대표랑 미국 국가대표 그 교류전인가? 맞아요. 거기서 문성길 선수의 그 하드 펀치에 한번 뒤로 뻗어버렸던 그 선수였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문성길 선수 대단하네요. 그때는 헤드기어 쓰고 시합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죠. 헤드기어 쓴 선수를 KO 시켜버리는 그 문성길 선수의 무지막지함. 근데 문성규 선수가 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로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시기가 아직 안 되지 않나요? 시기가 안 됐고. 그건 모르겠어요. WBC에서도 예. 한번 초청이 왔었었나 봐요 예전에. 네, 그때 예전에 뭐 이벤트 행사 때 한국의 슈퍼플라이 그 장정구 선수랑 아니 은퇴한 그러니까. 나중에요. 그때 장정구 선수랑 문성길 선수 두 분이 초대를 받았는데 장정구 선수는 가서 기념 벨트도 받고 레전드랑 다 사진 찍었는데 네, 그랬었잖아요. 문성길 선수는 별로 관심 없는지 참여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문성규 선수는 그 별로 그쪽에 네.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뭐 이벤트나 약간 이런 행동 약간 무던한 그런 그게 선수라고.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선수가 은퇴를 해도 후원회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의 이제 어떤 뭐 기념 뭐 챔피언 특히 일본 같은 경우 1주년, 2주년 이제 그런 그 모임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그 뭐 국제기구에서 어떤 시상식이나 행사가 있으면 뭐 티켓을 모아서 보내주거든요. 본인이 가기 싫다고 그래도. 근데 국내에는 그런 게 좀 없죠. 거의 없죠. 뭐 난 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현역 때까지만 한정돼서 하지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선수가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챔피언 출신으로 복싱에서는 성공했지만 사회 나와서 사기당하는 그쵸. 챔피언들이 정말 많잖아요. 엄청 그런 게 많죠. 많이 방지가 될 텐데. 방치가 보고 또 그게 또 좋은 선례가 돼서 아마추어 선수들도 많이 이제 또 다른 어린 선수들도 권투를 시작하려고 많이 저변이 확대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이제 그 좋은 기회를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측근인
조모 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쉽군요. 하지만 명예전당에는 뭐 몇 년 그때 안에 후보는 예, 올라갔던 헌액될 갔었다는 거라고 봅니다. 후보는 한번 그때 모 복싱 카페 후보에 이름이 올렸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긴 한데 결국 투표라면서요 그것도. 그렇죠. 예, 투표에서 아마 좀 로비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게 복싱 현재 한국 복싱 인기가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니 근데 부족하지 이 않았나 문성일 싶습니다. 선수가 예. 복싱 팬이나 예. 이런 관계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 문성일 선수가 늘 3위에서 4위에 우리나라 역대 복서 중에 이름을 올리시거든요. 전체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 예, 예.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복서들 중에 예. 올타임으로. 예. 근데 저는 이 문성일 선수가 1위를 해도 예. 어떻게 보면 1위를 해도 거기다 2위를 다실 분이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막 업적은 되게 훌륭하시죠. 근데 그 복싱을 폼으로만 이렇게 너무 판단하시고 좀 그런 팬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문성길 챔피언께서 선수 생활 이제 전성기를 열어갈 때가 이제 한국 복싱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혼기로 접어질 때였잖아요. 언론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전성기를 이끌어 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했을 것 같아요. 유명우나 장정구 뭐 다른 선수처럼 정말 피크 때 선수 생활 바짝 하고 은퇴하신 게 아니라 정말 황혼이 저물 때 이제 중계 방송도 잘 제때 그 해주지 피크인 않고 80년대에는 문성일 선수는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고 네. 아마에서지만 네. 그 뭐 저 아시안 게임에서도 예, 금메달 그렇죠. 따셨고 월드컵도 금메달 따셨고 아마추어에서도 웬만한 업적을 다 이루셨고 그다음에 프로에 와서도 두 체급을 또 제패했거든요. 그것도 또 순전한 그 아주 강자들을 떠돌리면서 그래서 업적을 봤을 때는 문성일 선수도 뭐 물론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만은 최고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이어다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이제 주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성열 이사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전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문성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폄하, 스마일 어떤 스타일에 대한 예, 복싱 스타일에 대한 그런 폄하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반론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답답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답답하실 필요까지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문성규 선수는 뭐 한국에서 유일한 아마 프로 통합 챔피언이시니까 네. 올림픽 빼고 다 우승하셨잖아요.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 복싱 대회에서는 올림픽 빼고는 다 우승하신. 운만 좋았다면 올림픽도 집회 좀 하셨을 그쵸, 텐데. 그놈의 그 네. 피부 때문에 약한 피부 때문에 아니면 문성길 선수에 대한 시간을 별도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예, 한번 가지고 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계 챔피언.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한번 나중에 갖도록 하고요. 아마추어부터 하나하나 딱딱 따져보고 하네요. 싶어요. 이 문성길 선수가 왜 1위가 아니었는지 안 되는지를. 예, 지금은 일단 이기준 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기준 선수가 저는 도전할 때 이기준 선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어렸긴 했었지만 저는 그 전에도 되게 유망주로서 펀치라인에 되게 각광을 받았던 선수. 많이 나왔죠. 저는 몇 년 전에도 황 대표님이 예전에 그 콜렉을 하셨었어요. 복싱 테이프를. 그래서 잘 알죠. 저도. 네, 그래서 황 대표님한테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그런 뭐 이기준 선수하고 박윤섭 선수 이 시합을 좀 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건 없어요. 그 시합이 굉장히 재밌었던 시합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체육관 하신다고 예전에 체육관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까요? 안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은 이제 체육관을 안양광 네, 체육관이나 맞아요. 여러 군데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지금은 이제 개인 또 사업하고 계십니다.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심판위원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 시합장에 오실 겁니다. 근데 참 이기준 선수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면 좋은 게 이 같은 체급의 라이벌격인 최재훈 선수는 한참 뒤에 타이틀 도전을 잡은 거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전성기 때 좋은 기량을 유지하실 때 이렇게 챔피언의 도전 거의 기회를 잡았다는. 타이틀을 거의 잡았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첫 12라운드 징크스의 첫 번째 주자죠. 그렇죠. 그 비운에 진짜 12라운드 징크스. 11라운드까지 점수가 이게
앞서고 있었어요. 앞서고 몇 있어. 점을 정확한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라운드를 뭐 동점으로 갔으면 당연히 이겼고 10대 9로 뺏겼어도 뭐 이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안타까운- 박빙이었긴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사촌들이랑 이걸 집에서 같이 보다가 야 이겼다고 박수 치다가 갑자기 경기가 막 다운되고 막 해가지고 너무 허탈해가지고 아 이게 저희 여름방학 8월 18일 딱 여름방학 때인데 진짜 그 이기준 선수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술수를 몰라요. 아, 그러니까 딱 정면 승부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지 않고 딱 직진.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순박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승부도 조금 뭐 좀 능구렁이처럼 약간 피해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챔피언이 얼마든지 됐을 텐데 그런 걸 할 줄 몰랐던 거죠. 1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계속 똑같이. 직진으로 그냥 약간 강직한 성품, 약간 그런 맞습니다. 강직한 선비 복싱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아까웠어요. 이때는 정말 세계 챔피언이 원통했어요. 진짜 한국 예. 선수가 이렇게 다 이기다가 져버리니까 원통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기준 그 선수를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몇 차례 이제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도 어쨌든 길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기가 운이 없었고 실력이 안 됐고 실력이 안 되지 했다고 않아요? 이제 그 항상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그 긴 얘기는 저도 묻질 못하겠어요. 진시합을 언급하니까 예. 너무 아쉬우니까 그쵸. 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김용광 선수의 태국 원정. 예. 자 이번 시간에 9월까지 한번 가보죠. 9월 달에는 이제 김용광 선수가 그 주니어 벤텀급으로 한 체급을 올려서 두 체급의 세계 챔 타이틀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정말 한국 복서 킬러로 불리는 카오사이 갤럭시. 거기다 장소는 태국입니다. 그 정말 어려운 원정길을 김용광 선수가 나섰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도전이 그때 제 생각은 소투 치탈라타를 이겼잖아요. 김영건 선수가. 예. 그러니까 태국 선수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에게도 이 김용광의 빠른 발이라면 어떻게 해서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망성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이제 도전을 시킨 것 같은데 역시 갤럭시는 갤럭시였어서 좀 힘든 싸움을 하다가 이제 중도에 이제 포기를 해서 시합에 이제 실패가 됐는데 요 시합을 보면은 예전에 그 최창호 선수가 또 기억이 나요. 그 선수도 그 큰 업셋을 한번 일으켰습니다. 페날로사 선수에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카오사이 갤럭시 선수에게 또 도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도전시킨 그 내용이 좀 비슷했던 그런 그 두 시합이 저는 동시에 떠올라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 시합 보면 그냥 카오사이 갤럭시도 뭐 실력도 물론 뛰어나지만 이 레프리 찬스를 잘 살렸고 또 그게 또 김용광 선수한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시합에 대한 의욕을 꺾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량대 선수로서의 기량대 기량으로 본다면 김용광 선수도 절대 떨어지는 선수는 아닌데 이게 심판의 약간의 그런 뭐 홈 어드밴테이지라면 할 말이 없지만 약간 그런 아쉬운 경기 운영이 또 김용광 선수에 대한 그 경기력의 그 의지에 찬물을 또 끼얹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후에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뭐 이때 당시 88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를 하셨던 관장님이 뭐 하신 말씀을 보면 뭐 캠프 준비서부터가 좀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다. 트레이너와 선수 간의 갈등이 있었고 뭐 한간에는 미트를 챙겨가지도 않았고 뭐 전력 노출 거리에서 미트를 챙겨가지도 않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준비 과정부터가 좀 매끄럽지 않고
전력을 다하고 총력을 기울여도 이길까 말까하는 상대인데 준비 과정부터가 좀 뭔가 선수의 의욕과 그런 걸 꺾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좀 되게 김용광 선수 입장에서는 좀 되게 아쉬운 분투를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합인 것 같아요. 김용광 선수가 그리고 플라이급 선수지만 주니어 플라이급, 성 플라이급 선수예요. 처음에 데뷔를 주니어 플라이급으로 그래요? 했거든요. 동양 챔피언도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니어 벤터급으로 하다 보니까 사이즈에서 차이가 좀 거기서 많은 좀 벽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김영문님 말씀에 동감해요. 레프리 찬스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1라운드는 그 거의 완벽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만 봤을 때는 갤럭시를 잡을 수 있는 전형을 김용광 선수가 보여주는구나 라고 이제 했을 때 2라운드에도 초반에 잘 해나갑니다. 그러다 당연히 이제 갤럭시가 붙으면 김용광 선수는 끌어안든지 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데 뒤통수 쪽으로 이제 그 오픈성 펀치가 밀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넘어진 당연한 슬립 다운을 다운으로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2점을 뺏기게 되고 페이스가 좀 흐트러지죠. 그러다 이제 3라운드에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해보려고 그러는데 버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김용광 선수한테 감점을 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합이에요. 김용광 선수가 파워 히터도 아니고 그쵸. 포인트로서 제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초반에 뭐 레퍼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버리면 김용광 선수 쪽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진짜 바늘구멍만큼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달리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 5라운드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맞불을 놓게 되고 맞불을 놔선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러다 결국은 6라운드에 주저앉아서 그냥 경기를 포기하는데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리하게 갤럭시와 맞붙어서 큰 그 KO패를 당했다면 최창호 선수처럼 KO패를 당했다면 김원광 선수가 재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한 선에서 경기를 스톱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 체급으로 돌아가서 챔피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김용광 선수가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국내에서 만일 갤럭시와 경기를 한다면 잡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생각했어요. 치탈라타 전처럼만 경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영리하게. 예. 근데 이 경기는 정말 그 태국의 어떤 횡포 경기 전에 1시간 동안의 그 세리머니 거기 이어진 그 주심의 노골적인 편파적인 운영 그런 거를 참 당했을 때 김용광 선수의 표정이 그 태국의 권투 복싱 필름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이때 당시에도 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이 역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절망감. 근데 왜 자꾸 뭐 치탈라타 2차전은 옵션에 의해서 간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또 갤럭시전을 이때 현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었나요? 이때는? 그건 모르겠어요. 갤럭시 쪽에서 오파가 일단 왔으니까 김용광 선수로서도 이제 뭐 도전 찬스가 왔을 때 이제 했을 것 같고 근데 치탈라다 2차전을 그렇게 잘 싸우고도 편파 판정으로 졌는데 그렇죠. 여기를 또 가야만 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차라리 이 일본 선수 다마쿠마와 쪽에 오히려 오퍼 우리가 갈 테니까 2차전 하자라는 그 오퍼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옵션도 괜찮았겠죠. 예, 근데 무례하게 자기가 사이즈에도 맞지도 않은 근데 김용광 선수가 이어루 선수한테 지고 난 다음에 한 체급으로 올렸어요. 올렸 주니어 벤텀급으로 재기전을 하고 주니어 벤텀으로 뛰겠다고 한 상태에서 경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 그건 제가 몰랐네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플라이로 내려간 거죠. 네. 아무튼 김용광 선수의 실력과 그 센스와 감각으로 보면 이렇게 단명할 선수는 아닌데 참 이 챔피언 두 번째 챔피언 그 시절에는 참 여러 가지로 외부적인 악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송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제대로 된 안전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좀 많이 마음이 좀 흔들리는 시기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그 WBA 타이틀을 또 획득을 하고 네. 또 두 번이나 또 방어를 해내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운동을 거의 그만뒀다가 그 사인수 플로렌치트에게 다시 또 94년도에 네. 도전을 하거든요. 또 태국이잖아요. 태국이지만 졌지만 그 경기에서도 1라운드에 다운을 뺏어요. 그리고 또 잘 싸우는 김용광 선수인데 김용광 선수도 나이가 이때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 65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빠른 65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한참 때 이런 나이였고 조금 더 선수 생활을 이어갔어도 근데 어땠을까 어딘가가 싶습니다. 불편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허리인가 그때. 감량고가 심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은퇴 시점에서요? 그 전부터요. 예전부터. 은퇴 예전부터. 예전부터 허리가 좀 좋지 않았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시합할 때도 저 델라 호야도 허리가 안 좋거든요. 근데 호야 같은 그렇게 좀 뻣뻣하게 유연하지를 못하고 네. 그걸 뻣뻣하게 늘 시합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수도 있게. 호야도 되게 상체가 뻣뻣하긴 했죠, 진짜로. 독특한 시각에서 또 바라본 이성열님의 말씀이었고요. 자, 그럼 9월 달까지의 그 내용으로 일단 그 90년도 파트 3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년도 1월부터 쭉 9월까지 더듬어 보고 있는데 갈수록 조금씩 이제 내용이 암울해지는 그런 그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4부에서는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90년도에는 북경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그 얘기도 4부에서는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그 4부에서 90년도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